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은행 기출 키워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한 40분 정도의 강의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앞서서 오늘이 또 우리 세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11시 한 2분 정도 되고 있는데 오후 1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정되는 데드라인입니다. 그게 만약에 타결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어떻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부동산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협상가들이 보통 보면은 타결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도 막판에는 타결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두고 봐야 될 내용입니다. 예, 그 공부님인가요? 선생님 구독 누를게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수요일 날 오후에 있습니다. 4시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구독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강의하다가 돌발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아마 제일 빨리 다시는 분 한 두세 분 정도에게 뭐 작지만 커피 한 잔, 여러분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면서 커피 한 잔이나 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 우리은행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기출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연구원들이 그걸 모아서 그걸 갖고 문제로 만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있을 예정들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분명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자격증 시험은 그 시험의 출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라 한 10년을 놓고 보면 이런 시험은 이런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 어쨌든 시험이 이제 실시된 지 2년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낸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번 시험에서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출제 범위의 다양성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은행에 비해서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큰 범위가 경제, 경영, 금융 요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두 군데 정도를 낸다면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역시 다양한 범위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경영 부분에서도 다양하고 경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식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아까 우리 앞에 그 댓글에 보니까 뭐 스포츠 관련된 문제도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인 거. 그래서 우리은행이 이 시험의 어떤 경향을 보면 좀 더 폭넓게 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에 반해서 폭넓은 데 반해서 난이도가 그 어떤 그 깊이도가 조금 낮아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 같은 경우 굉장히 원론 수준이 아닌 강론 수준 정도까지 내는 그런 은행도 있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오늘 할 그 기출 문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 어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추가한다면 뭐냐면 경제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건 뭐냐면 원론적인 내용 위주로 폭넓게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게 지난번에 그랬다고 해서 이번 다음 주에 여러분 시험인데 다음 주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십시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험까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폭넓은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러면 경제 부분 오늘 할 부분인데요. 기출 키워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가장 원론적인 건데 경제학이라는 것이 왜 경제학이라는 게 학문으로 발생했느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그러니까 희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제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날 정도로 풍부하다면 경제학이라는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한적이라고 하는 희소성 때문에 경제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에 희소성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그래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용어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의 모든 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가번
무엇을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거 뭐죠? 기회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출문제라면 실제 시험에서는 뭐라고 낼 수도 있냐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용이 있어요. 명시적 비용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진 않지만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라이브 강의 듣는 것도 명시적 비용을 내는 건 없지만 암묵적 비용을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어디 가서 일을 한다면 시간당 얼마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암묵적 비용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이 있는데 요 계산 문제를 냈을 때 어떻게 내냐면 A라는 사람이 뭐를 포기함으로써 드는 비용,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걸 물을 때 포기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주는데 그 사례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이 기회비용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 두 번째, 지불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스톱해버리면 그 건물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을 뽑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답은 기회비용과 매몰 2번인데 시험에 대비해서 비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대비하세요. 기회비용, 매몰비용, 한계비용. 이 한계비용은 여기에 문제 넣지 않았지만 한계비용은 뭐예요? 생산 한 단위를 높이면서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이 한계비용이죠. 한계비용과 관련해서 또 알아둘 거는 고정비라는 말, 변동비, 그리고 고정비에서의 공원이익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지금 댓글을 보는데 로렌츠 곡선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뒤에 넣어놨습니다. 그 로렌츠 곡선, 뭐 필립스 곡선, 래퍼 곡선, 오퍼 곡선, 뭐 이런 것들이 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로렌츠 곡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빈곤, 우리 부의 분배, 빈곤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그거 넣어놨으니까 거기서 볼게요. 자, 개념이 아니더라도 계산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대비를 잘 하시는 게 이 문제 딱 나온다는 아니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 텐데요. 다음 괄호 안에 적절한 용어는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하면 얻게 되는 만족도, 효용. 이 효용이라고 하는 게요. 경제학에서도 기본적인 출범이고요. 우리 투자론, 재무에서도 출발하는 기준이에요. 효용이라는 건 뭐예요? 주관적인 만족도죠. 어떤 상품을 소비를 한다는 일일 때 효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게 뭐예요? 한계효용이죠. 총효용은 누적적 개념이고 한계효용이에요. 괄호란 예산 제약에 맞춰 전체 효용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지출하는 돈의 효용이 같아지도록 상품을 구입했는데 이게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에요. 이 문제 답은 1번인데요. 시험에 대비해서 보통 원론적으로 많이 묻는 것은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보다는 뭐를 많이 묻냐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많이 물어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취준생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이 말씀은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을 입사하고 안 하고 문제보단 적어도 저는 이제 파이낸스를 전공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 그래프가 뭐냐면 바로 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등학생 때 많이 봤던 그래프예요. 이건데요. 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효용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한계효용이 체감한다. 부가 증가하면 효용이, 총효용이 늘긴 늘지만 점점점 어떻게 한다? 체감한다. 이게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는요, 이 그래프 하나를 갖고 박사과정 할 때 그러니까 1시간짜리 수업을 한 4번 이상 들으면서 수학적으로 증명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한계효용 체감한다. 그런데요, 이게 제가 느끼는 바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인이 돼서 부라는 걸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직장인이건 우리 자본주의에 사는 모든 사회인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가 증가하게 되면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1억이었다가 1억 3천만 원이 되면 어때요? 효용이 늘죠?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나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크기만큼 만약에 부가 감소하게 되면 자,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3천이 됐을 때 기분이 좋지만 만약에 7천만 원이 돼버리면 쉽게 말해서 기분 나빠짐은 굉장히 커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 철학자인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가 뭡니까? 손실을 보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투자 자산,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손실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원칙이 그거였어요.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부라고 하는 거의 증가와 감소에 따르는 효용이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계영의 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는데요. 제가 긴급 만약에 돌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댓글에 다시는 분들에게 제가 빡세게 공부해야겠네요. 예. 초점이 높여주자. 예, 일반 상식. 예, 어쨌든 제가 아까 서대 얘기했죠. 뭐 일반 상식 부분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돌발 퀴즈 한번 낼 테니까 이 댓글에다가 가장 먼저 쓰시는 분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댓글 한번 올려볼까요? 예. 이 댓글 반응이 한 2, 30초 정도의 이게 시간이 좀 이렇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제가 보지는 못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계용 체감의 법칙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경제학자가 또 있어요. 1800년도 초에 죽은데, 자, 우리 공리주의 하면 떠오르는 경제학자예요. 사실 이거의 연속적으로 한 5년 됐나요? 하버드에 있는 마이클 샌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이제 바탕이 된 공리주의의 대가적인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죽을 때 자기 모든 재산을 영국에 있는 대학병원에 기증했어요. 기증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나를 해부하되 내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둬라. 그러니까 미라로 만들어두고 이 대학병원 이사회, 운영이죠. 운영하는 이사회에 내가 죽은 후에도 지켜볼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죽은 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대학 이사회 때 이 사람 미라가 거기에 보관돼서 지켜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굴이 너무 흉하게 돼버리니까 부득이하게 얼굴을 밀랍 인형으로 대체해서 앉아 있어요. 아직도. 누굴까요?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계용 체감의 법칙과 관련된 공리주의자의 대표적인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누굴까요? 퀴즈 타임 했는데 올라오고 있잖아요. 루소 아닙니다. 예. 미라예요, 미라. 예, 맞네요. 벤담. 지금 그 아이디가 제가 읽지 못하겠는데 GYWJ. 그러니까 두 분까지 드리겠습니다. CYSL 제레미 벤담. 예, 두 분을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열심히 잘하셔서 좋은 결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레미 벤덤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이게 출제위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원론적인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그런 것들로 파생해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는 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오늘 강의는 기출의 체크 포인트니까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펜의 역설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 빼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그렇죠?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우리 마샬이 1800년대 말에 그 경제학 경제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발표했던 수요 곡선, 즉 디맨드 커브와 공급 곡선.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게 어떤 게 이어지냐면 정상재 또는 열등재. 자, 우리가 보통 정상재라는 건 뭐예요? 정상재라는 건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느는 거. 우리 소득 늘면 수요가 늘잖아요. 그게 정상재예요. 그러니까 열등재도 있다라는 거죠. 소득이 늘면 오히려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 앞에 있는 대표 삼겹살 같은 거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때는 대표 삼겹살이 맛있지만 뭐 직장에 대해서 소득이 되면 오히려 그걸 먹기보다는 생삼겹살을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래서 열등재죠. 이 열등재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기펜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펜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기펜의 역설, 그와 관련된 걸 기펜재라고 하죠. 자, 기펜재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걸 소비한 대신에 다른 재화, 우등한 다른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오히려 그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하는 것. 그걸 우리는 기펜재다. 기펜의 파라독스다라고 합니다. 맞고요. 이런 것들은 열등제 때 나타나는 거죠. 대체 효과.
여러분들 알아둘 거예요. 이 대체 효과라는 말과 소득 효과, 이 용어를 알아둬야 돼요. 대체 효과는 뭐냐면 A라는 재화가 만약에 상승하면 나는 B 재화를 살려고 하겠죠. 상승했을 때. 여기서 A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어. 자, A 재화가 있고 B 재화가 있어요. A 재화가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이 하락하면 이쪽의 수요가 늘겠죠. 이쪽은 어때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런 것들 우리는 대체 효과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럼 소득 효과는 뭐냐?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느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니죠. 반대로 쓴 거예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게 아니라 대체 효과가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 재화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져도 다른 재화를 사버리는 대체 효과가 더 커버림으로써 열등제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반대 현상으로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거. 그걸 배블런 효과이다. 이 배블런이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 배블런 효과는요. 소비 이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최근 이론인데요. 여러분들 속칭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속물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의 어떤 물건의 가격을 99만 원에 하는 게 좋은가 100만 원에 하는 거예요. 오히려 100만 원에 했을 때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99만 원 할 때보다. 그게 배블런 효과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기펜의 역설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4번.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죠. 내연적 경제 법칙은 했는데 공급은 그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과 수요는 항상 일치한다. 고전학파의 경제 이론의 근간이 된다. 여러분 고전학파라는 게 뭡니까? 대개 우리가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보론을 발표한 이후에 1930년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이때를 고전적 학문으로 주장하는 고전학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1930년 대공황 때 애담 케인즈가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등장했는데 이 전만 해도 공급과 수요 중 뭐가 중요하다? 공급이 중요하다. 공급이 되면 그만큼 다 뭐가 된다? 수요가 돼. 그렇겠죠.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때. 영국의 산업혁명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번 뒤에 가서 제가 시간 되면 돌발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공급한 만큼 수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그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유명한 경제학자 세이가 얘기한 거죠. 그게 뭐죠? 세이의 법칙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결국 이 고전학파가 공급 중시라면 케인즈는 아니다.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중요한 거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유효 수요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답은 세이 법칙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알아둘 거는 뭐냐면 애담 스미스는 어떻게 하면 그런 공급이 수요를 다 일치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발표하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가격의 자동 조절 장치죠. 가격이라는 것이 초과 공급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균형 상태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답은 1번인데요. 왈라스 법칙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왈라스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를 분석할 때 균형 분석이라고 해서요. 경제 전체가 균형을 이루다 할 때 경제를 이루고 있는 시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재화 시장이 있고 화폐 시장이 있고 노동 시장이 있고 뭐 채권 시장이 있다고 치면 전체가 균형이면 요 세 가지 시장이 재화 시장, 화폐 시장, 노동 시장이 균형을 이루면 나머지 시장은 뭐예요? 자동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왈라스 법칙입니다. 용어 알아두시고요. 유효 수요 이론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발표한 이론이고요. 1936년에 자기 책에서 일반 이론에서 발표한 거죠. 그다음 피구 효과는 뭐냐면 고전학파에서 되게 이제 그 다음 주에 아마 그 문제를 넣은 것 같은데 우리 그 경제 정책의 유용성에서 보면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이거 설명할게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예요. 구축 효과. 그다음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유동성 트랩, 유동성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케인즈 학파가 통화 정책의 무용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발표한 건데 금리가 매우 낮은 구간에서 통화량을 늘려봐야 투자의 금리 하락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통화 정책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유동성 함정이에요. 그거에 반기를 든 게 바로 피구예요.
P9의 실질 잔고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 부의 효과, 자산 효과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통화량을 늘리면 실제로 그 경제가 불황기 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경기가 불황기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더라. 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금융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금융자산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소득도 는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P9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거에 또 반기를 든 게 또 있어요.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 물가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 침체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조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반대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채가 사람들이 물가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가계 부채의 부담이 어때? 커진다. 가계 부채의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를 더 못하게 되고 소비를 못하니까 물가는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이에요. 가계 부채가 많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요게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5번. 취업준비생 경우는 과자를 무척 좋아하는데 비만을 과자 가격이 2,000원일 때 소비량이 20개였다. 과자 가격이 2,200원으로 올랐다. 소비량은 하나가 줄었죠. 수요 탄력성.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수요라는 게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의 2,000원이었다가 200원이 늘었는데 소비는 20개였다가 1개가 줄었죠.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아마 이게 0.5인가 이렇게 아마 0. 이렇게 될 걸로 기억나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요. 탄력성에 관한 문제. 지금 5번까지는 좀 마이크로적인 거에 문제가 나왔다면 이 부분부터는 좀 매크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은행의 그 출제 경향을 보면 굉장히 폭넓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시험에 대비해서 보시면 GDP에 관한 문제잖아요.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했는데 시험에 대비해서 저는 이 기출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거 풀긴 하겠지만 GDP뿐만 아니라 꼭 알아둘 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GNI예요. 요 개념 두 가지 잘 정리해 두십시오라는 말씀을 당부드릴게요. 최종 단계 재화 서비스 가치를 포함해서 새롭게 생산된 부가가치 합이다. 그러니까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재는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중간재는 어차피 최종 생산물의 합에 포함되죠. 우리 빵 가격에 빵에 포함된 밀가루, 밀의 가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의 그 시장 가격의 합, 바꿔 말하면 부가가치의 합이 GDP죠. 실질 구매력 지표인 GNI와 비교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GDP는 어때요? 국내 총생산이니까 국내에서 생산됐다면 외국인이 했건 국민이 했건 다 포함되는 개념이 GDP잖아요. 그런데 GNI는 우리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본다는 점에서는 외국인 인권 빠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이 어떻게 돼 있느냐, 구매력이 어떻게 좋아졌느냐라고 하는 개념에서 GNI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 그 GNI라고 하는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실질 GDP를 불변 가격에 의한 GDP라고 한다. 맞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대비할 거 실질 GDP와 명목 GDP란 용어 구분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재 GDP 요 세 가지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명목 GDP 먼저 얘기하면 명목 GDP는 뭐냐? 물건의 가격에다가 생산액을 곱해요. 실질 GDP도 물건의 가격에다가 생산을 곱해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실질 GDP는 물가 수준을 픽스시켜요. 기준 연도를 잡고 불변 가격을. 그러면 실질 GDP는 생산량만을 갖고 순수하게 보는 거죠. 그에 반해 명목 GDP는 지금 현재 가격을 갖고 해요. 현재 가격. 그러니까 경상 GDP라 그래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반영되는 게 명목 GDP예요. 그럼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말을 하려면 명목 GDP로 봐야겠어요? 실질로 봐야겠어요? 실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다. 이런 거 시험 낼 수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실질 GDP의 변화율이에요. 금년도의 실질 GDP와 전년도의 실질 GDP의 변화율이
경제 성장률이에요. 어저께 대통령의 그 담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올해 2.5%에서 2.6% 정도 경제 성장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예상합니다라고 하는 그 경제 성장이 바로 실질 GDP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명목 GDP를 실질 GDP 나눈 게 나이도 100을 곱한 게 물가 상승의 압력을 측정하는 GDP 디플레이트예요.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할 거고요. 잠재 GDP는 뭐냐? 노동과 자본을 풀로 가동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성장률이 잠재 GDP예요. 그래서 이 잠재 GDP하고 실질 GDP하고 비교해서 GDP 갭이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 따져요.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맞는 거고요. 4번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었다면 생산액에 요거 항상 GDP를 측정할 때는요. 생산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생산됐다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다음 중 GDP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했는데 아까 우리 GDP는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GDP는 여러분들 알아둘 거 두 가지 용어. 삼면 등가의 법칙 알아둡시다. 삼면 등가의 법칙이 뭡니까? 생산 측면에서 측정하나 이 생산된 거는 누군가에 다 뭘로 들어가요? 소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분배 측면, 소득 측면으로 측정하나 소득이 되면 그걸 다 뭐 해요? 지출하죠. 자,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자, 내가 지금 이 월급을 100만 원 받았어. 그럼 100만 원 받은 거 갖고 뭐 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처음에 세금을 내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돈 갖고 소비하거나 저축하죠. 그게 뭐예요? 지출 측면. 그래서 생산 측면이나 분배 측면이나 지출 측면 각각의 측면으로 합을 해도 다 일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 그래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럼 지출 측면 한번 해볼까요? 지출. 가게들이 지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지출하는 거를 소비. 그렇죠? 기업이 지출하는 걸 투자 지출. 정부가 하는 거 정부 지출. 해외 부분이 있다면 순수출. 즉 수출에서 수입액을 뺀 거 순수출.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가 지금 너무 낮다. 경기가 어렵다. 그럼 뭘 살리려고 그래요? 경기를 살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누가 나서요? 정부가 나서죠. 정부 지출을 늘려요. 정부 지출 늘리면서 정부가 뭘 해요? 기업들, CEO들 또는 뭐 회장들 데려다가 뭐 점심 같이 먹으면서 야, 늘 투자 좀 해라. 세제 지원하고 이걸 늘려요. 그 다음은 또 뭐예요? 근로자들한테 야, 저 소득세 좀 깎아줄 테니까 너희들 좀 소비 좀 해라. 여행도 가라. 뭐 대체 휴일 지금 대체 휴일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 취업하시면 알겠지만요. 1년 12개월이잖아요. 실제로 근무하는 달은 한 9개월, 한 8개월에서 9개월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토, 일 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연차, 휴가 빼고 하면은 대개 한 9개월 정도. 맞죠? 우리 여기 연구원 보고 있는데 맞나요? 네, 보통 9개월 근무한답니다. 근데 이런 월급은 12개월 받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이제 그나마 근로자들이 갖는 위안이겠죠. 그렇죠? 예,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야? 소비를 늘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여기가 지금 지탱이 되는 거거든요. 해외 부분이. 여기서 좀 지탱이 되고 있고 정부가 이걸 늘리고는 있는데 지금 이쪽이 좀 잘 살아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여러분들도 대통령이 뭐 삼성과의 관계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뭐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뭐 소비자들한테 너희들 강제로 소비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휴일을 좀 주고 휴일을 자꾸 만들어서 여행을 다녀요. 여행 다니면 어떻게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집에 있는 한 안 쓰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본 원리다. 그래서 요 문제 답은 어려운 거 아니네요. 다음 8번 국민소득 통계에 관한 설명 적절하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은 명목 GDP의 변화 성장률이 아니라 실제 GDP다. 답은 1번이네요. 자, 잠재 GDP 설명됐죠? 노동과 자본을 풀로 계산했을 때 최대 GDP. 이럴 때 우리 나타나는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 이 자연 실업률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경제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고전학파가 얘기하는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풀로 가동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실업률이거든요. 그럼 이런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는 부양 정책을 써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 상태. 그러니까 즉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자연 실업률이에요. GDP 갭. GDP 갭이 뭡니까? 갭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차이야, 차이. 무슨 차이냐?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예요. 그러면 요 GDP 갭, 뭐 GDP 갭을 물어보세요. 양수면 양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잠재 GDP보다 더 많아. 그럼 경기가 과열이죠. 맞죠? 그러면 물가 상승에 따라서 우리 보통 경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물가 상승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므로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죠. 만약에 GDP 갭이 음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잠재 GDP가 더 작잖아요.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음수라는 건 요게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래요. 이 잠재 GDP도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데 여기 한국은행에서 GDP를 작성합니다. 요 잠재 GDP가 대략 약 3.5%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지금 2.5% 정도니까 잠재 GDP를 밑도는 거죠. 그럼 GDP 갭이 뭐가 돼요? 양수, 음수. 음수가 된 상태다. 그래 지금은 더 부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물가. 그렇긴 하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부처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부처님 왜 일요일 오셨나요? 예.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 일요일 아주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저 우리 SSOLLL인가요? 예, 소울 쓴 게 뭐 솔로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왜 이리로 오셨나요? 아주 아주 재미있는 퍼즐을 던지셨네요. 예. 그때는 일요일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예. 그때도 일요일이 있었나? 재미있는 게요. 우리나라 그 달력들은요,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월요일이 먼저 나오나요? 우리나라 달력은 월요일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적으로 일을 한 다음에 쉬어라. 이런 의미를 냈는데, 러시아 쪽에 있는 데 가보면 달력들이 다 일요일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한 주가 시작되는 주. 예, 우리는 보통 세러리맨들은 어때? 월요일이 한 주 시작되는 주로 하잖아요. 예, 그런 좀 차이는 있어요. 예. 다음 9번. 만약 해외 부분이나 정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정할 때 투자 승수가 오라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해외 부분하고 정보 부분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소득이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인데 해외 부분인데 요 부분이 없다고 치면 투자 승수가 5다라는 말은 투자가 1 늘었을 때 소득이 5 는다 이런 얘기예요. 5배 는다. 투자 승수 용어 알아두시다. 투자가 1 늘었을 때 소득이 얼마 는다? 5 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이 얼마 늘었다고요? 5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가 얼마 늘었다고요? 1. 그럼 소비는 얼마 는다? 4.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소비가 4.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투자 승수에 대한 개념을 아는 문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 소비와 관련돼서도 지난번에 나왔다 그래요. 현재 소득과 미래 예상되는 소득 등에서 결정된다. 다음에 설명하는 소비 이론. 여러분 소비 이론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절대 소득 가설, 상대 소득 가설, 항상 소득 가설, 생애주가. 요 문제. 프리드만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으로 항상 소득과 일시 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일시 소득은 저축에만 영향을 미치고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항상 소득, 영구 소득이라는 거. 영구 소득이 뭡니까? 내가 지금 세러리맨인데 월급 같은 거 앞으로 30년간은 월급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영구 소득이에요. 일시 소득은 뭐냐? 로또에 당첨됐거나 갑자기 회사에서 보너스가 일시적으로 나온 거. 그러면 내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거냐? 항상 소득만 영향을 미치지 일시적인 소득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밀턴 프리드만. 밀턴 프리드만 하는 생각나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경제학자죠. 통화주의적 경제. 그래서 답은 이건데 여러분들요 이 얘기를 할게요. 입사 시험은요 꼭 어렵게 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시험장 가면 가슴이 떨리거든요. 유쾌하시네 했는데 고맙습니다. 여기 문장을 보면 이 지문이 찾을 수 있잖아요. 항상 소득 일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답이 3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의 얘기인데 모르면 설마 여기에 항상 소득이 있지만 답은 항상 소득이 아닐 거야. 이렇게 혼자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꼭 어려운 것만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자, 그러면 1번 절대소득가설. 이게 물을 수 있죠. 이게 누구냐? 케인즈예요. 케인즈는 소비라는 것이 소득의 함수인데 이 소득이 현재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게 케인즈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느 날에 벌 걸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소득가설은 뭐냐면 유명한 경제학자 두젠베르에서 발표된 건데 상대소득가설은 소비를 할 때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게 없잖아요. 있는데 옆 사람이 소비하면 나도 소비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 전시효과.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식을 안 하고 싶어. 나는 그냥 학교 구내식당에서 밥만 먹을래. 막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번 외식하러 학교 앞에 가서 비싼 데 먹자. 그럼 돈은 없지만
없어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 그게 바로 전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의 비가역성을 갖고 주장하는 건데, 비가역성 용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소비의 비가역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소득이에요. 지금 학생 때는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을 텐데 한 50만 원 칩시다. 앞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면 어때요? 소비가 늘죠. 그래서 소비가 늘어. 한계 소비 성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늘어.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200에서 다시 100으로 줄었다고 쳐봐요. 줄었을 때 소득이 늘어날 때만큼, 소득이 늘어남에 따른 소비가 늘어난 만큼 소득이 줄 때 소비도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씀씀이를 높여놓으면 소비를 줄이기 어렵다. 이게 바로 소비의 비가역성이에요. 충분히 이런 건 동의하시죠? 한번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 큰 차로 확대해 놓으면 소득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바로 팔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항상 소득 가선, 생애 주식 가선, 생애 주식 가선은 일생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보면 경제에 많은 경제 참가자들이 합리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따르고 있죠. 이 문제 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금리의 움직임. 금리하면요. 최근에 은행에서 가장 금리하면 알아야 될 용어가 뭐가 있냐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코픽스, 세 번째 국제금리 리보. 이거 세 가지 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요 기준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뭐예요? RP, 7일짜리 RP를 갖고 기준금리 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금리 움직임 다른 거. 국채 발행, 국채가 발행하면 어때요? 국채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국채 가격이 발행이 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융상품의 유동성이 높아져.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만기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아진다. 금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통화량을 축소시킨다. 통화량을 축소시키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만기가 도래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금리가 올라가겠죠.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네요. 뭐 이런 것들, 금리와 관련된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제정책. 제가 아까 한번 얘기했죠.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용어 적절한 것.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 올라감으로써 소비가 일정 부분 감소한다. 이게 뭐냐면 구축효과예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자, 써보면요. 자,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소득이 늘리는 건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화폐 시장에 따라서 제약에 따라 이자율이 올라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금리가 투자가 줄어들어. 투자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들면 이 소득의 증가분을 일부 상쇄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요게요. 제가 그 과거에 여러분처럼 학교 졸업할 때 은행 입사할 때 저희 때는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아니고 논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논술형으로 시험 봤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뭐만 했냐면 통화정책과 관련된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주관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정책에 관한 효과성. 그래서 구축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구축효과가 하면 다른 말 다 빼고 재정정책의 말이 나와야 되고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제약이 나오면 이게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구축효과고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 통화량이 증대시키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는다.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 부의 효과를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산 효과라고도 해요. 자산 효과. 그래서 답은 1번. 이 부의 요게 이제 통화량을 증대시켰을 때 부의 효과가 일어난다. 이거에 대해서 케인즈는 아니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가 되는 이론이 뭐냐면 유동성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동성 함정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함정을 파놓고 돈을 늘어난 유동성을 다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흡수해버리냐?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금리가 매우 낮은 구간에서는 함정을 파놓고 결국 그게 아무 경제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축 효과, 유동성 함정, 부의 효과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해 두십시오. 다음 13번. 최근에 알 공포가 염려되면서 자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긴급 돌발 퀴즈 한번 내보죠. 요 최근에 신문에서 알의 공포 이게 아주 나오는데 이 알이 뭐의 약자일까요? 한번 올려보십시오. 제일 먼저 올리신 분에게 커피 한 잔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 유동성 함정은 아니고요. 예. 알의 공포.
요즘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R의 공포라는 얘기가 뉴스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R은 뭐의 약자, 이제 이니셜로 쓴 걸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라오면 제가 릭세션일까요? 예, 이게 연구원은 여기 해성률님, 해성률, 해성률은 영어로 쓰지 않고 한글로 썼지만 해성률을 분을 당첨자로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하죠. JIS0 맞나요? JIS0이라고 쓰신 분, 경기 침체, 릭세션 두 분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릭세션입니다. 경기 침체. 장단기 금리 차이가 판단 기준이에요. 장단기 금리 차가 뭐냐면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뺀 거예요. 장기 금리의 대표적인 건 보통 3년물 국채 수익률을 하고요. 단기 금리 같은 거는 콜 금리 갖고 해요. 요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되냐? 경기가 좋아질 때는 확대되는데 경기가 축소되면 축소돼요. 그래서 이게 축소되다 못해 역전 현상. 단기 금리가 더 높으면 매우 경기가 이제는 쪽지를 찍고 침체 국면으로 간다라는 것으로 얘기해요. 이건 대표적인 선행성 지표예요. 맞아요. 단기채보단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큰 폭 증가.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장기채 가격이 어때요?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장기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금리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채도 낮아지죠. 그 다음에 단기채보다 장기채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장기채 큰 폭이 감소하면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장단기 역전적 경기가 바닥권일 때가 아니라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경기가 보통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더 이상 상승을 멈춰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4번. 이건 간단히 얘기하고 갑시다.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거 어렵지 않죠. 요거는 이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합성인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아시죠? 디플레이션. 요즘에 디플레이션 공포 많이 나오고 있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은 외부 변수 요인인 원자재 이런 것들을 빼고 우리 순수 국내에서의 물가 상승만 발표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코어 인플레이션. 자, 요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15번. 다음 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학의 곡선. 이 경제학과 관련된 곡선 문제인데요. 증세 논란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무거운 세금은 오히려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 이게 다 논란이에요. 뭐냐면 세율을 높이면 세금을 많이 걷어지는지 아니면 세율을 낮춰야 세금을 많이 걷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논란인데 레포 곡선인데요. 이건 뭐냐면 일정한 수준, 레포 곡선에 의하면 일정한 수준까지는 세율을 낮추는 게 세금 수입에 더 감소돼서 더 많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지만 일정 수준에서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레포 곡선입니다. 요 엥겔계에서는 이제 부의 분배와 관련된 겁니다.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로렌츠 곡선하고도 연결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엥겔계수, 엥겔 지수라고도 많이 하죠. 내가 소비를 100원 하는데 그 중에서 음식료라는 게 뭐예요? 가장 우리 기초 생활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파자는 비율이 많으냐 적으냐. 되게 이제 부자일수록 내 소비 중에서 음식료 차지하는 부분은 작죠. 가난할수록 내 소비의 대부분은 음식료일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엥겔 지수고. 필립스 커브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관계에 있어서 되게 우하향 형태로 실제 엠피리컬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실업률과 물가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필립스 곡선. 쿠지네츠는 이제 경제 성장률과 변화율과 관련된 건데 그건 생략합시다. 어쨌든 필립스 곡선, 레포 곡선, 엥겔 커브,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오포 곡선 이런 것들도 같이 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6번은 이제 한글까지 쓰느라 시간 걸리던데 어쨌든 저도 주세요. 3번. 막판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KJJ3이라는 분 막판에 제일 먼저 한번 올려보십시오. 항상 게임의 룰은 있어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인사할 때 한번 돌발표 하나 더 낼게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입니다. 환시장에 현재 우리나라 환시장의 환율 제도. 우리나라 환율 제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환시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은행 간에 이제 모여서 중개 회사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달러 환율 하루에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느냐요.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폭이 IMF 이전에만 해도요. IMF 이전에만 해도 그 변화폭이 제한돼 있었어요. 10%로 제한돼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폭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환율 제도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예요.
과거에는 시장 변동하려는데 지금은 자유 변동할 수 있는 환율 제도다. 이거 간단한 거니까 아실 수 있는 것 같고요. 17번 환율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한국과의 통화 가치와 교역 상대국의 명목 환율을 무역 비중으로 가중해요. 무역을 고려해서 산출, 무역이 우리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트럼프가 많은 세계적인 나라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잖아요.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이 3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GDP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3.5가 넘느냐 안 넘느냐. 우린 다행히 그게 넘어버렸어요. GDP에서 경상수지 차지하는 부분이 3.5가 넘으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이 될 수 있는 관찰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정됐죠. 됐는데 이번에 뭐 예외적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 될 얘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실효 환율이에요. 실효 환율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좀 더 그다음에 빅맥 환율. 우리 이제 그 맥도날드에 햄버거 빅맥. 그 빅맥이 여러 나라에서 거래되는 그 거래 가격을 갖고 나눠서 환율, 아비트레이지 레이트를 계산한 게 빅맥 환율. 이런 것들. 최근에는 뭐 스벅에서 팔고 있는 카페라테 지수라고 해서 카페라테가 전 세계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그 하는가에서 교환 비율을 해서 환율이 지금 시장에서 환율과 비교해서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8번. 굉장히 출제 범위가 다양하다는 게 뭐냐면 무역 부분에서도 됐어요. 무역. 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뭡니까? 비교 우위 모형이죠. 재화 한다 현상에서는 기회비용이 적은 쪽이 비교 우위를 갖고 절대 우위를 달리 비교. 그러니까 절대 우위라는 말, 비교 우위라는 말 이해할 수 있죠. 비교 우위가 모든 갈 수 없다. 비교 우위가 있으면 무역은 더욱 활발해진다. 사실은 이 비교 우위의 논리에 따라서 나타난 게 FTA죠. 자유무역이에요. 그러긴 한데 실상은 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더 가난해져 버린 일들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뭐 여기서 그런 얘기 할 건 아니니까 요 비교 우위 모형,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 모형이죠. 이 무역 부분에서도 시험에 내고 있는 경향을 보여서 굉장히 폭 넓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6분 전 돼서 한 5분 정도에 마무리해야겠네요. 자, 세계화 현상. 더 이상 이념 기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국제기구. 기존의 가트 체제를 대체하는 체제로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시험에 일부 수험생은 우루과이 라운드 용어도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뭐냐면 이게 기존에 있는 가트 체제를 대체하면서 나온 협정이에요.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게 국제기구로 발전했어요. 이게 뭐냐? WTO죠. 답은 3번이에요. 그의 강요에서 도화 개발 아젠다. 이 도화 개발 아젠다를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아젠다로. 이런 용어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을 거 우루과이 라운드, 도화 개발 아젠다 하면 다 이게 WTO를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IMF는 아시죠? 우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돌발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어렵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돌발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아까 우리 누구셨죠? 내가 3번째인데 그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구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 기구는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 전쟁에 승리한 나라에다가 전쟁 연합국에다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해서 그 당시 중립국가였던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설립한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가 뭘까요? 한번 거기다 올려보십시오. 영어로 이니셜로 이렇게 3글자로 됐는데 영어로 올리시면 돼요. 아까 그분 제일 먼저 아까 3위 하셨다는 분인데 한번 올리시면 제가 저도 주세요. KJ3님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어려운가요? 네. 자, 그러면 첫 글자는 B로 시작합니다. B. 최근에는 이 기구가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게 되는데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의 기준 지표가 되는 하나의 일명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그 비율을 이니셜을 딴 국제기구입니다. 뭘까요? 시루와 함께 감사합니다. 한번 올려보시죠. 국제민방위기구. 아주 유머가 아주 뛰어나십니다. 지금 뭐 예비군 훈련 얘기할, 그렇죠. 뭐 민방위 아직 돼 있지는 않겠죠. 취준생이니까 예비군 정도일 텐데. 예비군 기구라고 안 써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BIS. 송님, 좀님. 송하고 좀 두 분. BHI는 뭡니까? 약 이름입니까? 이거 BHI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BIS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 JIS님 어려워요 했네. 걱정됩니다. 이게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아까 두 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BIS입니다.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자, 20번. 다음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물었어요.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받는 걸 합쳐서 상환능력지표 뭐 같아요? 요거는 바로 DSR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대비할게요. DSR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DTI라는 말 구분하셔야 돼요. 이 DTI는 debt to income이에요. 소득에 따르는 부채 상환 능력. 이건 debt service ratio인데 뭐가 가장 차이냐면 요 debt to I는 대출을 부동산 대출, 내가 받는 부동산, 내가 지금 부동산 대출 받잖아요. 그 부동산 대출 받는 그 상환 금액을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DSR은 뭡니까? 내가 받는 부동산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이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 같은 거 받은 게 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격히 제재한 게 DSR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DSR이고요.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에 대비한 비율, 대출 가능 금액 비율, LTV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이런 것들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21번 부동산 투자 관련된 세금 있어야 된다. 매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동산 세금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거, 그다음 취득 시 발생하는 거죠. 보유에 따르는 세금, 그다음에 처분에 따른 세금.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상 이것만 얘기할게요. 매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내고요. 농특세, 교육세 내게 됩니다. 요 두 가지, 요 재산세는 뭐예요? 보유할 때 내는 거예요. 재산세 말고 또 하나 발생하는 건 뭐예요? 종부세. 예, 종부세. 이건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그래서 답은 매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1번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22번. 최근 부동산 보통 종부세에 관한 문제네요. 종부세 설명 잘못된 거. 이거 1번은 정의니까요. 국가에서 걷는 겁니다. 지방세가 아니에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다. 그 다음에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 답은 3번이에요. 직접세죠. 대상자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뭐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신고 납부하는 거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50분이 지나서요. 소득 분배 지표. 거리가 먼 거. 10분위 분배율. 소득 분배 지표 관련해서 알아둘 거예요.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이런 거 같이 다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0과 2 사이의 값이 같은데 값이 크면 균형한 상태에 있는 거죠. 틀렸네요. 답은 1번. 로렌츠 곡선. 가로축의 인구의 누적 배분율, 세로축에는 소득금의 누적을 표시한 거다. 예, 그래요. 그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을 그렸을 때가 가장 균등한 상태고요. 이 대각선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불균등한 면적이에요. 그럼 이 전체 면적에서 이 빗금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 이 전체 면적을 A라고 하고 빗금친 부분을 B라고 하면 A분의 B를 뭐라고 하냐면 지니 계수라고 그래요. 로렌츠의 소득이 45도일 때는 이때 45도로 정리될 때는 균등한 상태고 여기서 멀어지면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지니 계수 나눈 거죠. 0과 1에 가까워질수록 1에 가까워지면 불균형한 상태가 됩니다. 이 1에 가까워지면 불균등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는 한 0.4 정도, 0.3보다는 높고 0.4보다는 좀 아래인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24번. 다음에 설명하는 상품 신용위험을 전가하기 위해서 보장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수수료 주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발생하는 거.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라고 해서 1번입니다. 2번 용어 알아두시다. 에코를 링크시키려 들어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거죠. 주가 연계 증권도 용어 알아두시고요. 콜레텍 모기지 오블라이제이션, 모기지 부동산 저당 대출을 유동화한 증권을 CMO라고 합니다. CDO 콜레텍 뎁 오블라이제이션 부채 포트폴리오를 유동화한 거를 CDO라고 하죠. 마지막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뭐냐? 소로 교수가 81년 제로섬 소사이어티에서 용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즉 이익과 패자의 합이 제로다. 답이 나오잖아요. 제로섬 게임이죠.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실의 합이다. 답은 1번인데요. 다른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미테이션 게임. 요 이미테이션 게임 하면은 역시 그 앨런 투닝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대표적인 공학자가 떠오르죠.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요. 뭐 최근에 뭐 많이 논란이 됐었죠. 우리 협상과 관련해서 이 최후 통첩 게임 뭐 이런 것들도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40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뭐 하다 보니까 50분 달려왔는데요. 다음 주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어요. 차니니님, 예, 다음에 시간, 예.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가 좀 부끄러긴 한데, 좀, 구독하셨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이제 우리은행 있고,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금요일인가 또 다음 주에, 이제 우리은행 시험 끝나면 또 어디가 또 시험이 있어요?
신한은행 있죠. 여러분 중에 아마 60%는 우리은행만 지원하지 않고 신한은행도 같이 지원했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쁜데 언제 할까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구독 팍팍 눌러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